개체수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라고 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통합과학비 이유상입니다. 오늘 생태계 구성과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태계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미 생태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토끼 뛰어다니고, 풀 있고, 그죠? 예, 사슴 있고, 호랑이 있고, 호랑이 있나? 자, 어쨌든 이렇게 새 날아다니고, 이런 생물적인 요소에 대한 눈이 좀 많이 갈 건데, 비생물적인 요소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매우 큰 개념이 생태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생물적 요인,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생물적 요인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물들을 구분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물들을 구분해 볼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 지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영양 단계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먹고 먹히는, 우리가 먹이 사슬, 먹이 그물로 봤을 때 그것을 단계라고 봤을 때, 그럼 영양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자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거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녀석은 아무래도 생산자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양 단계에 따라서 구분할 때 에너지라고 하는 건, 영양분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뭐죠? 유일한 루트가 광합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하는 것을, 그래서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생산자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를 다시 정의해 보면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유기물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유기물이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생산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당연히 녹색 식물들, 녹색을 띠고 있는 식물들은 다 생산자고요. 거의 다 엽록체가 있어 갖고 광합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녹색 식물들, 그 다음에 조류, 담수 조류라던가 해양에 있는 조류, 날아다니는 애 말고 조류,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해양 조류죠. 그런 것들 조류. 자,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남세균 있어요. 남세균. 요 남세균 좀 포인트인데, 세균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분해자로 분리가 됩니다. 분해자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만든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녀석이야. 근데 어쨌든 세균이 일반적으로 분해자로 구분이 되는데, 남세균만큼은 어떻다?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 그리고 생산자,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생산자가 제일 중요하니, 야, 너는 남세균은 생산자여야 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세균은 생산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를 정리해 보면 녹색 식물, 그 다음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뭐였죠? 남세균. 요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는 말 그대로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생산자는 소비를 안 하실까? 안 하실까? 생산자도 소비를 합니다. 자, 분해자는 소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유기물을.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하는데, 소비자는 소비만 하는 녀석이야. 생산할 수도 없고, 분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소비자의 역할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산자만큼이나 중요한 녀석이 뭐냐면 분해자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해야 되죠. 순환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유기물을 합성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해 놨다면 이거를 분해해 놔야 된다고 다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분해자입니다. 자, 분해장 대표적인 3대장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세균, 곰팡이, 하나 더 버섯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분해자의 대표 예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생물적인 요소를 구분 지을 때 영양 단계에 따라서 구분 지으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어야 되고 소비자는 소비만 하는 녀석이고 분해자는 이 만들어진 유기물을 무기물로 그래서 물질이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녀석이고 대표 주자는 세균, 버섯, 곰팡이 순서가 바뀌었네. 세균, 곰팡이, 버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분해자의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물적 요소를 아까는 영양 단계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했는데 규모, 어떤 크기 면에서 양 면에서 우리가 나눠본다면 생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개체라고 부릅니다. 개체. 그 다음에 같은 종의 집단, 같은 종의 어떤 무리, 이걸 뭐라 부르냐면 무리군자를 써서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체보다 개체군이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죠. 그죠? 개체군, 같은 종의 무리. 그죠? 근데 생태계를 보면 개체군 한 종으로만 이루어져 있진 않잖아. 그렇지? 여러 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러 종의 어떤 무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개체 하나, 개체, 그 다음에 개체들의 모임, 같은 종의 모임, 개체군, 그리고 다른 종들끼리, 여러 종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군집.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다양성과 요걸 조금 연결을 시켜놔야 되는데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었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가 지금 구분한 걸로 치면 어떤 단위에서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야? 개체군 단위에서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죠. 같은 종 안에서의 다양성이니까. 자, 그리고 종 다양성이라는 건 어떤 단위에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야? 군집 단위에서. 군집 단위에서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칭시켜서 링크 걸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가 있죠.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비생물적 요소에 뭐가 있냐면 빛, 공기, 온도, 토양, 물. 순서가 막 헷갈릴 것 같은데 슬라이드에 있는 걸로 하면 자, 공기, 빛, 온도, 물, 토양 이렇게 5가지 비생물적 요인, 요소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생원 가서는 요 심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비생물적 요소가 있구나 정도로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건데 그림 슬라이드를 잘 확인하시면서 화살표를 잘 눈여겨보세요. 자, 비생물적 요소인 요인인 환경으로부터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 대표적인 게 환경오염이야. 환경오염은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죠? 이런 것을 뭐라 부른다?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생물들끼리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를 보시고 그 얘가 작용이구나. 작용이 뭐였죠?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다음에 반작용이구나.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 이건 상호작용이구나. 생물들끼리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너무 많은 예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국한적인 예를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 꼭 좀 읽어보시고, 아, 이게 작용이구나, 반작용이구나, 요것을 구분하실 수 있는 것도 구분하셔야 되지만, 요인들, 어떤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가장 높으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요인과 관련성이 더 높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외우지 마시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아, 이게 작용이고 반작용이고, 그리고 이게 어느 것과 제일 관련성이 높으냐. 근데 여러분이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물 같은 경우에 남조류가 가다 증식하면 햇볕이 차단돼요. 이러면 빛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우리가 카테고리 나눌 때 지금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아, 이거는 물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생태계 평형입니다. 생태계 평형 상태를 갖는다, 유지한다.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라면 우리가 이미 다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먹이 사슬이 복잡한 거다. 먹이 사슬이 복잡하다는 건 어떤 의미지? 종이 다양한 거야.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중에 뭐와 제일 관련성이 높은 거야? 생태계 평형은? 그렇죠. 종 다양성과 제일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생태계가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생태계 평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생태계 평형에 대한 의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평형은 회복 과정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이 기본적으로 회복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단계가, 영양 단계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보시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죠. 예, 그러면 당연히 생산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하고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1차 소비자, 일시적으로 증가했었던 1차 소비자는 당연히 다시 원래 상태로 감소를 할 겁니다. 자, 감소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2차 소비자는 감소하고 생산자는 증가해서 원래 삼각형 모양을 갖게 된다. 이것이 생태계 평형의 회복 과정입니다. 여러분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정된 생태계를 보면 생태계의 어떤 개체수가 영양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다라는 겁니까? 감소하죠. 그죠? 개체수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떨까요? 에너지의 총량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감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생물량은 그 단계가 갖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이야. 그럼 뭐 이것도 올라가면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증가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생물량은 피라미드 형태를 갖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개체수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라고 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한 가지,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 효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받아들인 에너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사용하느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효율 면에서는 올라갑니다. 효율이 좋아지겠지. 왜? 고등생물이고 그죠? 왜? 고등생물인 것만 생각해 봐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만큼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되게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환경 변화의 원인이라던가 그리고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영역이라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한 번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내용들 한 번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